김성환의 시사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반년이 됩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기간 바이러스와 공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졌던 개인정보 침해 논란, 가짜뉴스와 확인이 되지 않는 언론 보도에 공포심을 가졌던 6개월 전 상황을 떠올리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했는데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들, 그리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열악함을 일깨우기도 했죠. 그럼에도 방역당국의 혼신을 다한 대처,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K방역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텐데요. 마라톤 구간 가운데 10km를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한 것 같다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말처럼 지난 6개월 우리 모두 쉬지 않고 잘 견뎌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뤄낸 일상에 숨을 좀 돌렸으면 하는데요. 연대의 힘을 보여준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대한상하수도 학회장인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와 전화 연결해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굵직한 뉴스들이 많아서 코로나19 현황을 좀 나중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지역 발생 사례가 4명밖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73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4명이었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역 발생 확진자보다 한 5배 이상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지역 발생 사례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5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22명 중에 검역 과정에서 10명,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에 12명이 확인된 거고 내국인이 10명, 외국인이 또 12명이었는데요. 사망자는 1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 296명입니다. 유입 국가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필리핀에서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3명, 그리고 미국, 멕시코, 이라크, 카자흐스탄에서 2명씩, 그리고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에서 1명씩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국가가 굉장히 많군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해서 이제 입국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좀 일부 있다고 해서 여러모로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건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 어떤 신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어느 국가에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서울 광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4명이라고 해서 사실 모처럼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제 또 강서구의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환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져서 좀 뭐랄까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강서구는 이제 80대 후반 남성 치매 환자가 어제 저녁에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 90명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외에 이제 직원, 실습생 등 48명이 또 여기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일단 여기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은 이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 데이케어 센터인데 이용자들이 매일 집과 시설을 오가면서 가족을 접촉해온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최초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요. 또 확진자 대부분이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염 경로 파악에 좀 방역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 송파구 확진자가 2박 3일 동안 광주에 머무르면서 친인척을 만났다. 이게 이제 집단 감염의 한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확진자가 그동안에 광주를 다녀온 사실이 없다. 이렇게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하는 점이 확인이 돼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일가족 9명을 비롯해서 모두 12명이 이제 집단 감염된 사례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 송파구 60번 환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방문 판매 행사를 뭐 전북 군산에 찾았다가 여기서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건데 이후에 이제 사흘 동안 광주에 있으면서 뭐 가족 17명과 접촉을 해서 3차례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온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후에 이제 광주에 있던 가족들이 증상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일가족 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 받은 사례인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이 광주를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이제 방역 당국에 거짓을 이제 고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방역 당국은 골든 타임을 놓친 거고 이동안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거의 596명, 자가격리 대상자가 128명이나 이제 발생을 하는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광주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 광주시는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에 나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확진자 치료비와 접촉자 검사비 등을 다 합치면 2억 2천만 원 규모의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비용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검사 비용만 건당 14만 원 해서 뭐 1억 원이 넘고 또 1인 가구 기준 45만 4천 원씩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또 한 6,700원만 원 되고 네. 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비용이 또 2천여만 원씩 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용인데 여기다가 더해서 뭐 시와 자치구 그다음에 뭐 어떤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행정력 소모 그리고 동선에 공개된 업소의 영업 손실 뭐 이런 것들의 사회적 비용은 또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을 하고 이 송파구 60번 확진자의 행위와 비용과의 연관성이 입증이 되면은 네. 이걸 근거로 이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근데 역학조사에 이렇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원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그때 이태원에 다녀왔던 인천의 학원 강사가 또 거짓으로 역학조사에 응했다가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학원 강사가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된 이 분인데 코로나19에 이제 확진됐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제 직업을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여러모로 이 방역 당국의 어떤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끼친 인천 학원 강사가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때문에 밀접 접촉자 관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감염이 이제 확산된 이런 이제 어떤 책임을 물은 건데 이후에 인천시가 이 학원 강사를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달 4일에 이제 이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다른 질환으로 추가로 입원 치료를 했는데 지난 6일 날 퇴원을 하면서 이제 좀 이후에 이제 조치들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거짓말을 했고 감염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 지난 17일 학원 강사는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앞으로도 이렇게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6개월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의료진과 방역당국, 지자체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정부를 믿고 조금 더 힘을 내달라.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소회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모든 대응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됐고 그간 해보지 않은 많은 조처를 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마라톤을 뛰는데 10km 구간을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건 뭐 42.19km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35km 정도 남은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또 강조하는 그런 이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은 이제 좀 마라톤은 좀 우리가 이제 장기전을 이제 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시스템을 마련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확보 그리고 이 중환자 대응 역량을 좀 더 이제 향상시키는 것, 그다음에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이제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마스크, 손 씻기 등의 예방 수칙 실천 문화와 교육 홍보 확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마라톤 10km를 100m 달리기 하도 뛰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의료진이 이렇게 가다가는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좀 지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상당히 사실 지친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계속 지친 상태에서도 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들을 책찍질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네. 그런 분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겠고 또 그런 분들이 정당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혹시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이제 어떤 시민적 의식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금 뭐 추경 편성도 되고 하는 과정이니까 공적 의료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우리 이제 간호사들도 많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력도 좀 더 보충을 해서 좀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가 가장 큰 보람이었다.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들이 방역 당국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방역 당국이 당부한 많은 예방 수칙들을 국민들이 잘 지켰고 믿어준 부분이 가장 이제 좋은 대목이다라고 이제 좀 소회를 밝혔습니다. 즉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조용한 전파의 확산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한 건데요. 이 또 이제 가장 또 우려가 됐던 것들이 국내 발생 초기에 이제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 감염이 네. 일어난 이런 상황들이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도 우리가 좀 현명하게 넘기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담당자로서 국민 여러분, 보건의료인, 관계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도 정은경 본부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한 게 정은경 본부장이 초기 브리핑에서 뭐 1시간도 못 잔다라는 질문에 네, 대해서 맞아요. 1시간보다는 더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뭐랄까요 좀 가슴이 아픈 뭐 이런 답변으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오늘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컨디션, 뭐 근황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건강관리 같은 부분들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에 많은 인력들이 보강이 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쨌든 개선됐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격려 편지라든지 지원 물품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도 정은경 본부장한테 박수.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뿐만 아니라 지금 방역 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저도 똑같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대신 전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유행 현황을 분석해서 발표했어요.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이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유행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13,672명이고 성별로 보면은 여성이 이제 56%, 남성이 44%를 차지했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2에서 30대가 38%, 4, 50대가 31%로 주요 경제활동 인구가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의 9.1%가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였는데 이 비율을 보면 70대와 80대에서 특히 이제 70대는 37.7%, 80대 이상은 58.2%에 달할 정도로 좀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치명률에 있어서도 이제 고령일수록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자의 70%는 요양병원, 시설 등에 집중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보면은 국내 발생이 이제 85%를 넘었고 해외 유입
유입은 이제 14.7% 정도 됐는데 이 중에 국내 발생의 경우에는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이 이제 38.1%로 가장 많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유형도 4월 초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뭐 S, V 그룹이 주로 발견됐는데 최근에는 전파력이 더 높은 GH 그룹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역 감염 사례가 좀 숫자가 많이 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박물관과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들의 문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죠. 수도권에 이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체부 소속의 공공시설 10곳의 운영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는데 약 50일 만에 재개가 이제 운영이 된 겁니다. 근데 다만 곧바로 이제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 시설물 소독, 사전 예약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개관은 22일부터 이뤄진다는 이제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자 출입 명부 작성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과거에 이용했던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최대 이제 기존의 30% 정도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국립중앙극장하고 예술의 전당, 국립극단은 수용 인원이 50%로 제한이 돼서 뭐 기획 공연, 민간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궁궐, 왕릉도 개방을 하고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뭐 이외에 뭐 유흥주점, 노래방 이런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 등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요. 스포츠 관중 입장도 여전히 이제 허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좀 PC방 300인 미만 소형 학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역 수칙 의무화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좀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환자가 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더 방역에 각자 개별 국민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각 기관들이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다시 또 증가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공급 대책 일환으로 검토가 됐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 이거 가지고도 뭐 정부 부처 내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이후에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한다라는 내용의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혼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15일에 정부 주택 공급 확대 TF 첫 회의에서 이제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던 거고요. 그 당사자인 서울시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난 17일에 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당정 간의 의견을 정리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뭔가 그린벨트를 푸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KBS 의료진단에 출연을 해서 좀 그린벨트 해제에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모든 게 지금 KBS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KBS에서 눈과 귀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같은 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린벨트 해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해제 반대의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의원 역시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린벨트를 이제 좀 푸는 방안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신중해지는 그런 방향이 이제 좀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나서서 좀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하지 않는다, 계속 보존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다른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 혼선이 길었다. 너무 뒤늦게 정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따끔한 질책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야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치권 반응은 오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이제라도 교통정리가 돼서 이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무위원이 이제 SNS로 정치할 시간에 대통령이 긴급 부동산 국무회의라도 소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뭔가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이 누구인지 분명히 정리를 해달라. 청와대 정책실장 말을 총리가 뒤집고 부총리 말에 떨어지기 무섭게 국토부가 뒤집는 이런 정부가 돼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꼬집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좀 나빠지면서 요즘 약간 정부가
뭐랄까요? 정책의 일관성이랄까요? 메시지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 보면은 정부가 초기에 가졌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큰 그림, 나름의 이제 그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 논란 등등에서 이제 일부 세제 혜택이 걷어들여지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급 확대의 어떤 당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막 의견들이 백가쟁명처럼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어떤 문제로 수렴이 되면서 결국 이제 혼선이 더 극대화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정부 내에서 이 공급 확대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수미일관한 이런 대책들을 빨리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건데 각자 이렇게 나서서 메시지를 던질 일이었는가 좀 의문이고 대단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은 뭐 정부는 그 이제 부동산의 다주택자의 경우에 중과를 하는 방향으로 양도세나 취득세 다 마찬가지 또 보유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방향으로 하나가 가고 또 하나가 이제 공급 대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린벨트를 만약에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유휴지를 발굴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좀 주택 공급을 한다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곳은 이제 태릉 골프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군 소유니까 이 어떤 주택 공급의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좀 결론을 내야겠지만 아무튼 이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이것도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군 소유의 어떤 땅을 활용할 경우에는 네. 다른 지역에 또 군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또 보존해 줘야 되는 뭐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뭐 도심 고밀도 개발하고 3기 신도시 어떤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특히 서울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상당히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뭐 특정 아파트 단지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급 대책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이제 좀 짓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렇게 거쳐야 되는 어떤 절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어떤 그런 원칙을 또 관철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결국은 그 지역의 어떤 집값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지 이런 것들은 남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서울 도심 안에서 재개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좀 신중을 기해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것도 이제 그런 그 기조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뭔가 대책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주택 공급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측면이 있다라고 봤고 다만 이제 임대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전화시켜서 굳이 이제 뭐 집을 뭐 사지 않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좀 세입자 보호라든가 이런 거를 더불어서 하면 네.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면 거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로드맵을 가져오고 있었던 건데 이게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 투기로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좀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이 무너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라도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빨리 이제 좀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좋고 그리고 그렇다고 판단했으면 뭔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수미일관의 계획을 내놓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단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제일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수밀관한 계획이 있어야 사람들도 이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김태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의 기조에서 뭔가 하나를 더 얹었다고 봐야 되나요? 이 세종시 이전 문제가 또 공론화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면서 이렇게 좀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더해서 뭐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고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한 뭐 데이터청, 데이터 거래소 신설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고 고용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방안 이런 것들도 쭉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뭐 이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이 대표 연설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단연 이제 언론의 관심이 쏠렸던 것은 바로 말씀하신 이 행정수도의 완성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매우 쏠렸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국회, 청와대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이나 이런 곳까지 전부 다 이전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청와대와 각 부까지 각 예. 부처까지 전부 다 이제 국회까지 몽땅 이제 옮겨야 된다. 그게 이제 행정수도의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러모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지금 분분한데 작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면 서울시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좀 의문이 남죠. 지금 서울시의 집값이라는 게 단지 이제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의문이 남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만을 위해서 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큰 해석입니다. 네. 그럼 이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 상황에서 던진 어떤 카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과거에 참여정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을 했지만 네. 100% 이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이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관습헌법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렇죠. 있었죠.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장선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행정 수도 이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판단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당장 세종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개헌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개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여당 입장에서 이런 개헌까지 뭐 포함하는 그리고 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필요성을 또 제기하는 가장 큰 대전제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개헌 그리고 어떤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균형 개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어떤 다목적의 카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안은 뭐 그렇지만 제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이미 이제 이 참여정부 때 위헌 결정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이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기자들과 만나서 네. 그렇게 과거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났는 건데 이제 뭐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될 사항이다라면서 협치는 이제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좀 큰 어떤 의제를 논의하는 게 쉽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시점에 세종시 국회의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진 것은 투기 조장 아니냐라는 반응도 일부에서는 나왔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나왔죠. 일단 청와대는 뭐 신중한 반응인데요. 여야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교감 여부까지 공개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공은 던져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될 텐데 어찌됐든 실제로 현실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뭐 논란이든 아니면은 논의의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이 연설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좀 협치가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 그렇죠. 야유가 나오기도 그랬죠. 그렇죠. 뭐 방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치의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뭐 한 것에서 보듯이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이제 좀 비협조적인 태도인 거죠. 일단은 그게 네. 뭐 원인이 뭐 어쨌든지 간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나타난 건데 뭔가 이제 이 어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간중간 이제 박수를 좀 보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예를 들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웅성웅성하면서 불만을 좀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또 뭔가 이제 실거주 1주택의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항의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 11월 대선 전에 11월 미국 대선 전에 국회가 네.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 워싱턴이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뭐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냐 안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막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반응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또 제출했어요. 이것도 또 여야 갈등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일부 무소속 해가지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여러 권한 남용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이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다라면서 이 탄핵 사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안에는 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110명이 서명을 했는데 일단 가결 요건인 과반에는 미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탄핵안은 내일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오늘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본회의 보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안이 가결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뭐 이탈표가 나온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뭐 가결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겠는데요. 그러면 어려울 걸 알면서도 뭐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 여기에 이제 의문이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또 첫 번째로는 어쨌든 좀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범보수의 어떤 연합전선을 만드는 것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래통합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하고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단일한 전선을 만들고 혹시 이게 나중에 이제 이후에 재보선까지 가는 과정의 어떤 징검다리로서 이제 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해당 장관이 이 대상이 되는 장관이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불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청법에 어떤 위반 사항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어떤 위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네, 이런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탄핵 소추안에 지금 서명한 의원이 110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1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앞으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를 이해하는데. 좀 오늘부터 이른바 인사청문회 전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인사청문회 전국에 막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이번에 연임이 되면 이제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요. 네. 뭐 첫 지명 당시에 이미 청문회 인사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논란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뭐 꼭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3일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7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뜨거운 논란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제가 이제 관련 보도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은 네. 과연 이게 김창룡 후보자 인사청문회인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박원순 전 시장 문제가 여러 번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지금 수사가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김창룡 후보자는 그 수사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그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일단 이 수사 자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어떻게 보고받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박원순 시장의 어떤 좀 피소 사실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전달됐느냐에 대한 그런 좀 과정을 좀 점검하기 위한 좀 캐내기 위한 이런 질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창룡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 간부에게 받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보고에 이제 피해자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이것을 보고한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 규칙에 따라서 청와대에 이제 이 사건 발생 즉시 이제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일단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들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이제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아들의 주세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맥주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뭐 팔았다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스위스 유학 과정에서 뭐 부모 찬스, 엄마 찬스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병역 면제 경위 이런 것들을 놓고 좀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고액 후원자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는데 5년간 이자 1,300만 원을 포함해서 원금을
고 있지 않다. 이 문제가 이제 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미래통합당의 이제 주장입니다. 다만 박지원 후보자 측은 이 채무를 매년 국회 공보에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 입장을 냈고요. 그렇죠.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원장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국정원장에 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뭐 전형적인 색깔론 아니겠습니까? 뭐 보통 이런 표현은 고정간첩파 때 쓰는 표현일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를 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렇게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는 걸 청와대가 따로 밝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뭐 비판의 요지는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적과 뭘 내통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북송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논란이 더 갈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은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대한상하수도 학회장을 맡고 있는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연결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영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지금 잇따르면서 지금 국민들이 이거 수돗물 마셔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이번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저 역시 뭐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유충이 발견됐다는 것은 수돗물에서 특히 발견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감이 크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조속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에서 시작된 게 지금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인지 원래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던 것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서울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유충 문제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저도 뭐 그 조사 결과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예. 저도 뭐 역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 서울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충 발견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다라는 것은 뭐 인천시나 다른 어떤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것과 좀 상이하게 주변 환경에서도 이런 유충들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생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발견이 안 된다면 주변 환경에 기인하였을 수도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인천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나 배수구 이런 식으로 이 지금 급수 외적인 요인이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상수도 사업본부가 밝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급수 외적인 경우라는 게 뭐가 있는 거죠? 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는 것은 일반 생활 환경 부근에서도 고여 있는 물이나 뭐 이런데 깔따구들이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유충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깔따구리 유충들은 우리 하수구 주변이라든지 또는 물이 고여 있는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급수 외적인 요인이라고 좀 여쭤본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장에서 이 지금 취수를 한 물을
정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 가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정수장과 각 가정 사이에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배수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급수관들이 예,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예.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혹시 있느냐는 걸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관로상에서 뭐 유충이 유입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발생한다라는 거는 뭐 가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배수지의 뭐 환풍기나 또 뭐 아파트 저수조 뭐 이런 데 환기구 같은 데에 일부 뭐 그 차폐 시설이 네. 잘 안 되어 있다면은 뭐 유입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인천 근처에 부평 정수장에서도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인천 정수장, 공천 정수장하고는 달리 오존 예. 살균 시설이 있는 밀폐된 구조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뭐 공천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덮고 있었던 덮개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 아예 밀폐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폐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유지 관리를 할 때 그 밀폐된 것들이 뭐 오픈된 시간이 있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또 유입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러한 이유는 발견됐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입 통로가 그런 어떤 밀폐된 어떤 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또 참고적으로 오존 농도가 어느 정도 저농도인 경우에는 유충은 생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과 틀리게 생물이기 때문에 유충이 서식할 수 있다라는 뭐 해외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천 정수장의 경우에 인천의 경우에는 유충이 바깥에서 날아온 벌레가 이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하고 오존을 정수장에서는 투입을 하는데 유충이 살질 못할 텐데 어떻게 가정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었는데 예. 교수님 말씀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염소나 뭐 오존을 투여하는 그 이유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그 미생물들을 살균하는데 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염소나 오존 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결국 뭐 사람이 먹는 물이니까요, 수돗물이. 네네. 그러니까 염소나 오존 농도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근데 정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사멸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뭐 사멸이나 네. 불활성화 시키는 거가 이제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생물들은 이제 뭐 보호막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촉 시간이라든지 농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높은 농도로 됐었을 때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의 농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고도 정수 처리 방식이 원인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원인 분석이 틀린 거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뭐 고도 정수 처리의 이제 목적이 필요해서 고도 정수 처리를 하는데 고도 처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유충을 발생시키는 곤충이 처리 시설로 유입되지 않게 만들면 당연히 유충도 발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네. 즉 고도 정수 처리 방식이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유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폐 시설을 잘 만들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폐 시설이라고 하면은 방충망 같은 이런 이제 것들을 설치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뭐 요번에 뭐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뭐 활성탄 흡착조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 활성탄 흡착조에 그러한 그 성충들이 유충을 이제 만드는 성충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네. 거기에 이제 뭐 2중, 3중에 차폐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시설들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접촉조, 활성탄 접촉조에 그 밀폐 형태로 만들면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깔따구 유충이 발견이 됐으면 이게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제 뭐 저도 생물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 네. 이쪽 분야의 이제 뭐 전문가 분들이랑 뭐 대책 회의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깔따구 유충은 사실 물고기나 조류의 먹이래요, 하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물이 먹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유해하지 않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건강의 위해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아무래도 뭐 이렇게 꿈틀거리는 생물체가 있다라는 거는 뭐 심리적으로 분명히 예. 그 안 좋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럼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미치는 유해성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예, 예. 그래도 지금 사급수에 사는 그 유충이라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관리가 잘못됐다는 뭐 일종의 지표 같은 것처럼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뭐 그것도 그 수질공학적인 어떤 수질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등급을 매길 때 네. 4급수에서도 뭐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깔따구 유충이다라는 거는 뭐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4급수에서도 살 수 있고 1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4급수까지 오염된 물에서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수돗물의 수질 안전성에 문제가 있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처음 이 유충이 발견된 곳이 1년 전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도 늑장 대응을 했다.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좀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뭐 불행한 일인데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지난해에 이제 그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는 수계 전환 시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이제 뭐 발생된 것이고요. 네. 요번 거는 또 그거와는 또 별개의 어떤 유충 발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예를 들면은 뭐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위기 대응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지진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수질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유충 사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하는 것들이라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상수도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단정적으로 뭐 제가 늑장 대응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인천시는 활성탄 여과제 사용을 중단하고 수도관을 교체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예. 이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수도관 교체가 아니라 아마 수도관을 세척하겠다라는 세척요. 대책. 예. 그러니까 예. 수도관 내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충들을 물과 함께 배출시키겠다 뭐 그러한 대책일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에는 뭐 그러한 것들이 일단 응급조치 방법으로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응급적으로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증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고 혹시나 있을 수도관의 내부를 이제 청소한다. 뭐 이거는 그 응급조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제 추후의 대책들은 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처리 시설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네. 혹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처리 시설 내에서 수도관으로 유출을 막는 그러한 차폐 시설 또는 배출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이 그 원래 상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때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도요금도 감면하고 뭐 예. 했는데 이번에도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예. 그 뭐 선행 사례를 찾아보면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듯이 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그 어떤 원인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뭐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원인 결과가 나오면 적정한 대책 중에 하나로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